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은 테슬라를 자동차 컴퍼니에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평가 기준이 옮겨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뭐 지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288달러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지선을 막아낸다라면 전환점이 저는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갈등도 이제 내재화되어 있고, 왜냐하면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주식이죠. 반드시 테슬라 주식을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 테슬라를 굉장히 살아가는 이제 박사님께 테슬라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출시된 로보택시에 대한 시장의 평가 좀 많이 엇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고 기술 수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웨이모한테 테슬라가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을 먼저 열어줬으니까요. 네. 시장의 신뢰도, 소비자의 신뢰도를 먼저 만들어줬으니까요. 주식을 떠나서, 주가를 떠나서 이 기술에 대한 믿음, 판단, 믿음은 정보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는가인데요. 그렇죠. 저는 관련된 논문들을 뭐 많이 읽진 않아서 뭐 완전히 뭐 자율주행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이제 읽었던 더 비터 레슨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캐나다에 있는 AI 학자가 쓴 건데요. 데이터가 풍부하고 컴퓨팅 파워가 풍부하면 다양한 인간이 그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냐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여기서 개입을 대표적으로 저는 라이다하고 레이다를 봅니다. 왜 라이다하고 레이다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기술 초기에는 AI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AI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카메라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지만, AI 기술이 좀 좋아지면서 이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게 로보택시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그리고 이미 지금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라든지 이런 데서, 오클랜드에서 지금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로보택시에서 분명하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네.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컴퓨팅 파워가 도저 슈퍼컴퓨터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계속해서 퍼포먼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아니라 웨이모도 좋을 수 있어요. 기술력 좋습니다. 거기다가 다만 정말 오스틴에서 우버를 완전히 몰아내고, 지금 우버가 한 3,500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대중교통 혁신이 일어나고 택시도 한 대 없고 다 로보택시로 하려면 한 30만 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웨이모가 4,000여 대에서 15,000대로 내년대에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내년에 30만 대 바로 오스틴에 뿌릴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약에 한번 로보택시가 정부에서 허가한다고 치죠.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몇 대가 뿌려져야 될까요? 서울의 대중교통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10만 대, 20만 대 뿌려야 되겠죠. 네. 웨이모는 10만 대, 20만 대 만들려면요, 하세월입니다. 차량 구매해야죠. 본인 차량이 아니니까. 여기다 특수 장비 깔아야죠. 그리고 HD 카메라로 도로 다 찍어야죠. 확장 속도가 테슬라를 쫓아가기 어렵고 경제성에서 쫓아갈 수가 어렵잖아요. 이번에 테슬라가 가격을 발표했잖아요. 기본 요금 $1에 1마일당 $1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다이나믹 프라이스가 있어가지고 저녁 시간에 손님들이 많을 때 뭐 이럴 때는 좀 더 올라갑니다. 동적인 가격 결정이라고 하죠.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퇴근 시간에 강남에서 택시를 하면 좀 더 비싸잖아요. 그것처럼 동적 프라이싱을 미국에서는 이제 많이 구가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우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저렴한 거예요. 킬로당 $4까지도 갈 때가 있거든요. 마일당.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가격인 거고, 웨이모는 더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다라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력. 그리고 확장성. 빠른 시장 빠르게. 확장성. 지금 언론에서 볼 때 여러분, 테슬라가 규제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정부에 하면서 규제를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규제를 바꿔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지금 있는 규제를 다 통과하겠다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안전 감독 요원이 차량에 동승하는 게 규제입니다. 그래서 옆좌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5만 마일이면 5만 마일, 7만 마일이면 7만 마일을 주행하는 거를 제출하고 안전요원이 안 타도 된다는 허가증을 주정부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거고요. 캘리포니아의 법은 뭐냐면, 웨이모도 초반엔 그렇게 있어요. 운전사가 운전석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앉아 있는 거고, 이것이 5만 마일을 기록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8만 킬로 정도, 8만 킬로가 넘잖아요. 8만 킬로를 달려야지만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고가 없어야 되는 거죠. 큰 사고가. 자, 이때까지가 언제쯤이 될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차량은 30만 대로 늘리던 50만 대로 늘리던 10만 대로 늘리던 회사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스틴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속도로 가면 11월까지 정도 되면은, 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저는 언제 오를 거라고 보냐면, 이들이 차량에서 내리는 날, 즉 규제를 통과하는 날이죠. 규제를 통과하면서 오스틴에서 동승하고 있는 안전감독관이 차량에서 내리는 날. 샌프란시스코와 지금 오클랜드하고 산호세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전석에 앉아, 이 사람이 나중에 옆좌석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5만 마일을 문제없이 해서 주정부가 허락을 해주면 이 운전사가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 본격적인 로보택시 시대가 시작되는 거고요.
저는 이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허가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지금 여러분 임시 허가입니다. 자, 이 허가가 떨어지면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할 수가 있죠. 왜요? 내년부터 나온들은 사이버 캡을 내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거 올해 말 정도는 시제품이 나올 텐데 지금 딱 타이밍이 맞는 거예요. 자, 내년부터 지금은 규제를 풀기 위해서 모델 Y를 갖다가 해설 통해서 차량으로 가져가고 어차피 똑같은 소프트웨어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이버 캡을 갖다가 내년부터 양산해야 되면서 캘리포니아라든지 지금 여러분 테슬라의 홈페이지에 닷컴에 들어가면 차량 그 감독관들을 구하는 구직란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나오고 있어요. 플로리다도 있고요. 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가장 독특했던 도시가 있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전체는 아니에요. 있다라는 것은 뉴욕시도 가보겠다라는 테슬라의 중장기 계획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뉴욕시에는 더 까다로운 규제가 있겠죠. 그 규제를 통과하는 데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행을 해보면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면 내년 여름에는 뉴욕에서도 브루클린에서는 로보택시가 다닐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브루클린에서 다니겠지만 또 이것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또 규제가 필요하겠죠. 규제를 자, 이런 식으로 규제만 통과되면 차량을 극대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웨이모하고는 좀 다른 시장 확장성과 확장 속도를 그리고 경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웨이모라든가 우버를 넘어설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은 가격 경쟁력과 빠른 확장성.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요금도 얘기해 주셨는데 테슬라 로보택시 수익 모델이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마이너스인 건가요? 플러스죠. 왜냐하면 테슬라는 지금 1달러를 받겠다고 얘기했지만 자기네들이 비용을 25센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추가적인 비용도 들 거고 또 차량의 감가상각을 할 거고 이렇게 되면 뭐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정밀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나왔던 분석들과 계산을 하면은 1년도 채 안 돼서 차량 원가를 뽑습니다. 그럼 그 후부터 해서 라이프타임 밸류를 해버리면 차량 한 대당의 밸류에이션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테슬라의 그 차량에서 안전 감독관이나 안전 운전사가 내리는 순간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이건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재무제표 AI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고 요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차량 판매에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AI 매출이 본격적으로 점프업 AI 매출이 처음 생기는 거를 내년 하반기라 그러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탄력을 받고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내년 하반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내년 3분기가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최소한 내년 1, 2분기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정확하게는. 그러면 내년 3분기나 4분기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때야 비로소 AI 매출이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프업하는 기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오스틴은 저는 내년 1분기부터 매출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라든지 산호세 같은 경우 내년 2분기부터는 잡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격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플로리다. 지금 사실은 가장 중요한 주는 텍사스주, 인구가 많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그다음에 뉴욕주죠. 뉴욕시라고 볼 수가 있죠. 이 4개 주에서 되면 사실 미국 인구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뉴욕시 이 4개를 공략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미국 시장을 뭐 이것이 30개 시장이 도시가 됐든 40개 시장이 됐든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시장이 대다수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미국이 이 로보택시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내년 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도 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시장 자체, 모빌리티 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막 미국 관광객 갔다 와서 뉴욕 갔다 오고 플로리다 갔다 오고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면 왜 저긴 되는데 안 되냐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로보택시를 도입하자는 압박이 생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작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4만 명이에요. 다친 사람 말고 죽은 사람이 4만 명입니다. 사망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사회? 이것이 왜 좋지 않은 사회예요. 한국에도 계속해서 사망하고 있잖아요. 다치고 있고. 이것이 없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없는 사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인류가 꿈꿔야 될 사회라고 보고 이 가는 길이 고단하고 힘든 길입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제조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전 테슬라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가 추구하는 비전 자체가 틀리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정책 성향 이런 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거는 뭐 그거에 그가 뭐 지향하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저는 결정적으로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는 저는 올바른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여러 도시로의 확산이 규제로 막힐 경우에는 오스틴 점령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정치적 압력을 유도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틴에서 만약에 오스틴은 지금 이 통과하면 돼요. 저는 캘리포니아는 안 해줄 줄 알았는데 캘리포니아 시작했다라는 거는 캘리포니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스틴만 잘 돼서 예를 들자면 2026년이라도 좀 오랜 시간 또는 2027년에서 교통사고 제로 뭐 이런 식이 나온다든지 엄청난 거네요.
거기 사람들이 오스틴 갔다가 친척네 집에 갔던 뭐 비즈니스를 갔던 여행을 갔다가 뭐 이런 세상인데 우리는 왜 안 가? 우리 정치인들이 맡고 있는 거야? 중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워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네, 독일의 오래된 총리를 오랫동안 16년인가 17년 총리를 했던 앙겔라 메어켈이 그랬거든요. 자율주행 시대는 지금도 갈 수 있다. 인간 운전을 금지시켜버리면 지금 기술로도 자율주행 시대는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지금 힘든 건 뭐냐면 인간하고 함께 도로에서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도로에서 여러분 휴먼 드라이버, 인간 드라이버를 전면 금지시키면 법으로 훨씬 더 지금 기술로도요 자율주행은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는 순간 선거에서 진다. 운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를 뽑겠냐. 그렇죠. 근데 자기는 정치인들은 어차피 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 공약이 표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다른 도시나 다른 국가에서 자율주행이 성공적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치지 않으면서 우리 시민들도 독일 시민들도 그걸 원하는 순간 정치인들은 과감하게 이 결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미노 이펙트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특정 도시에서 성공만 하더라도 도미노 이펙트로 확산될 수 있죠. 자, 그러면 테슬라 로보택시를 다른 곳에서 그 초보 운전에 비유하셨다고 제가 봤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신지랑 인간이 운전 데이터 모방하며 발전한 현재 방식의 강점과 넘어서야 하면 기술적 한계는 뭘까요?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을 모방하는 거죠. 인간의 인지 능력을 모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를 닮아가는 거기 때문에 운전 또한 인간의 운전을 닮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다만 이제 초보 운전에서 우리는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운전 능력이 늘어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운전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훨씬 넘었지만 접촉사고 날 때 있거든요. 날 때 있죠. 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어들었죠. 독일에 또 한 12년 살면서는 아마 아우토반 운전할 땐 정말 신났거든요. 좋았지만 요즘은 또 그렇게 또 빨리 달리고 싶은 욕망도 많이 사라지고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만 기술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모방합니다. 마찬가지로 AI도 모방이죠. 처음에는 초보 운전자를 모방하지만 이제 초보 운전자 딱지를 떼고 계속해서 완벽을 향해서 99.1%를 다가가고 99.9%를 다가가고 99.99%를 다가가면서 완벽해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인간보다 10배 안전해지는 차, 인간보다 100배 안전해지는 기술, 인간보다 1000배 안전해지는 기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러한 발전 경로를 따른다는 거고 테슬라가 FSD 11까지는 저는 아주 안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FSD 12와 FSD 13으로 가면서 대단히 이 가속도를 가지면서 인간의 운전을 초월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운전할 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가 막 오는데 밤이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라이다하고 레이다를 쓰자라는 얘기거든요. 석양이 막 질 때 여러분 도로를 운전할 때 눈이 부시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안개가 많이 꼈을 때 운전을 어떻게 하냐? 이럴 때 레이다가 라이다가 있으면 안개 운전할 수 있다. 또는 중국의 리아오토 대단히 큰 자동차 회사 거기 CEO는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의 그 카메라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 라이다하고 레이다가 왜 필요하냐면 중국의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이 밤에 불 안 켜고 운전하는 트럭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불을 안 켜고 하는 게 아니라 불이 고장난 거죠. 등이 고장난 거죠. 자동차 등을 안 켜고 야간에 운전하는 차량들이 있다. 그 등이 고장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석양이 져도 인간이 운전한다. 거기에 적응한다. 안개가 껴도 한다.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낀다? 운전 안 한다. 밤에 비 엄청 오는데 폭우가 오고 밤이고 앞이 안 보인다. 운전 안 하고 차량을 옆에 세우는 게 안전운전이다. 그때 로보택시 운전 안 할 거다. 왜 그 상황에서 또 운전을 해야 하는가? 근데 비가 적당히 오고 밤이다 그러면 여기에 적응해서 운전한다. 카메라로만으로도 충분히 AI가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인간도 절대 못하는 악천후의 상황, 인간도 절대 운전해서는 안 좋은 안개가 엄청나게 낀 상황, 이럴 때는 운전하지 않는 것이 정답인 거다. 그럴 때까지 로보택시를 운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상황, 오히려 지금 테슬라가 풀고 있는 게 뭐냐면 웨이모가 풀지 못하는 엣지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HT 카메라가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 그거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도로를 계속해서 찍어주고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사이에 공사를 하네? 그러면 웨이모는 이 길을 안 갑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 엣지 케이스를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어젯밤에 분명히 공사 안 했는데 오늘 공사한다고 해서 운전 안 합니까? 지나가죠. 요 인간을 또 인간을 따라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엣지 케이스를 매번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초반에는 테슬라가 못했던 게 지금은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앰뷸런스가 왔을 때 비켜주는 걸 잘 못했어요. 갓길에다 대는 거. 근데 지금은 그걸 인간을 모방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을 모방하면서 그 엣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웨이로 들어갔는데 이삿짐 센터가 이삿짐을 나르고 있네? 그럼 어떻게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스톱하고 인간이 후진해서 나갔어요. 이건. 자기가 후진을 한다든지 기다린다든지 조금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간다든지 이런 걸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테슬라는 계속해서 인간의 운전자를
테슬라를 모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고 기술의 도움을 가능하면 적게 받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라이다하고 레이다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기도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개 낀 상황에서도 음파로 운전할 수 있으니까요. 라이다는 안 되죠. 라이다는 빛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는 안 되는 거고 라다 같은 경우에는 음파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밤에도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을 조합하는 거죠. 그런데 카메라만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에 아까 말씀드린 장점과 달리 이런 부분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는 인간이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엣지 케이스들이 계속해서 빈번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한적이고 로봇 택시로서는 가능하지만 인간의 모든 모빌리티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웨이모는 HD 맥값 센서에 의존하는 반면에 테슬라는 실제 주행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더 우월하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방식이 우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웨이모는 특정 정해진 지오펜싱이라고 하죠. 이렇게 범위 내에서는 여기 내에서 서비스는 잘해요. 근데 이걸 벗어난 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테슬라는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런 지오펜싱을 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갔던 주행 데이터가 있었던 모든 인간이 갔던 곳에는 모방하면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인간이 이동했던 차로 이동했던 모든 곳에서도 무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영역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로보택시의 확장 속도가 FSD 기술보다 운영팀의 학습 곡선에 달려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운영 노하우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는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백오피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웨이모도 그렇고 바이두의 아폴로 고도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백오피스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찰들도 CCTV 촬영 이런 거 할 때 하는 것처럼 모니터를 30개, 100개, 200개 띄워놓고 주행되는 차량들을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머전시 버튼을 눌렀을 때 인간이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이라는 걸 하죠. 크루즈도 원격 조정을 했었고 원격 조정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던 건데요. 이 부분이 없으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규제 당국에서도 혹시 정말 모르잖아. AI가 잘못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실수를 했을 때는 정말 누구도 다치면 안 되는데 누가 원격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럼 너네 원격 조정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테슬라 차량 한 대마다 사람 한 명씩 앉아가지고 원격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백오피스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백오피스를 설치를 하겠지만 이것의 규모와 여기에도 자동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을 최소치로 둘 수가 있죠. 그리고 백오피스에서 왜 인간을 이렇게 최소치로 두냐고 만약에 서울시 당국에서 서울시 백오피스에 대해서 여기는 최소한 3,000명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너네는 왜 100명만 앉아 있니? 얘기를 했을 때 우리의 통계로 볼 때는 100명으로도 남습니다. 30명 해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70명을 더 둬서 100명을 둔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도 비용이잖아요. 이 비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경제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테슬라가 FSD는 만들었어도 백오피스는 이번 오스틴이 처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본인들이 해보면서 경험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이 학습 곡선이죠. 아, 여기에는 야간에는 몇 명이 있어야 되겠구나. 차량 몇 대당 매가 있어야 되겠구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는 이머전시로 사람을 불러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경험치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호출해야 될지. 전원 다 출근. 이렇게 시킬 수는 해야 되는 건지. 아니야, 5명만 더 출근해. 저 차량이 많이 확대됐으니까 아니야, 15명 출근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러닝 커브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곡선이고, 러닝 커브는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비용은 반비례로 줄어들게 돼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러닝 커브가 상승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백오피스의 운영 경험이 테슬라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축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에 이 기반이 되는 전기차는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하잖아요. 네. 그 원인을 많은 분들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신모델 생산 차질, 시장의 경쟁이 심화 등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는데 무엇에 좀 가장 큰 비중이 있다고 보시나요? 다 있다고 봅니다. 네.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경쟁 심화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네. 있고요. 중국에서의 경쟁 심화도 존재하지만 유럽도 요즘 폭스바겐이 중국에서 왕창 지면서 이를 갈면서 좋은 모델들 그리고 이제 스코다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중저가형 그러니까 동유럽용 브랜드가 있는데 체코 쪽에서 생산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전기차를 만들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대체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유럽에서는 소비가 축소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비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않는데 독일 기업들이라든지 프랑스의 르노 같은 경우라든지 시트로엔도 전기차를 중저가 차량들을 만들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테슬라에 대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도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유럽에서 테슬라가 FSD를 못하면서 사실은 전기차로만 경쟁해야 되는 상황.
상황. 사실은 자신들의 강력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유럽에서 규제가 안 풀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FSD 슈퍼바이즈드, 즉 감독형 FSD도 지금 서비스를 못하고 있으니 전기차로만 승부해야 되는데 테슬라의 차량은 비싸고 중저가형 차량을 없고 유럽에 있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르노나 시트로엔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차량을 내놓고 있고 피아트도 그렇고 이러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들 그리고 모델 Y가 양산 체계가 사실 5월부터 램프업이 본격적으로 됐다고 왔기 때문에 4월 달은 조금 제한적인 달이었다는 부분에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신모델의 시기를 늦췄죠. 왜냐하면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는 분명히 상반기에 즉 6월 달 내로 출시를 하겠다고 했었지만 이거를 늦추고 이번에는 CFO가 그런 얘기를 했죠. 6월 달에 시작은 하긴 했다. 생산을. 판매를 하반기 할 거다. 왜요? 그건 이제 미국을 고려한 겁니다. 이거는 판매는 중국에서도 할 거고 유럽에서도 할 거고 미국에서 할 텐데요. 두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미국에서 9월 말까지는 보조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조금 $7,500니까 사람들이 땡겨서라도 미리 소비하려고 할 텐데 여기다가 $7,500 더 저렴한 차량을 내놓을 이유가 없죠.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들어갈 때나 중국 들어갈 때는 중국의 LFP 배터리를 이용하겠지만 네.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미국에서도 LFP 배터리를 써야 되는데 네. CATL의 LFP 배터리를 테슬라는 쓰고 있었는데 이걸 수입하면은 관세가 붙어버린단 말이에요. 도저히 저가형 차량을 판매할 수가 없죠. 여기에 25%의 관세가 붙거나 30%의 관세가 붙어버리면 네. 이거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지금 미국에다가 LFP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완공이 7, 8월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생산되는 걸 집어넣으면은 9월 달에는 집어넣을 수 있고 10월 달에는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쓰이는 ESS에 대한 LFP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LFP 배터리를 요청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관세 부분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관세에 관련된 이 미중 간의 또는 전 세계적인 갈등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기차 보조금이 상실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9월 30일이라는 요 조건들을 고려해서 11월에 전 나올 거라고 10월 달부터 판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현재 모델 2나 모델 Q가 아니라 모델 Y의 일종의 저렴이 버전이 될 거로 거의 확정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카니발리제이션 효과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즉 그렇게 되면 모델 Y 중립퍼를 누가 사겠느냐? 저가를 사지. 그래서 저는 카니발리제이션 효과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판매 차량 총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판매 차량 총량이 늘어나냐 못 늘어나냐. 못 늘어난다면 대단히 큰 테슬라는 타격을 받을 거예요.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마진율은 떨어져도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차량은 많이 판매된다. 왜냐하면 이미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 판매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요? 차량 판매가 많이 돼야 인스톨드 베이스가 커져야 주행 데이터를 더욱더 많이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도 늘어나는 거니까요. 네. 테슬라의 차량 판매 마진의 부분의 축소는 저는 필연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회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차량 판매에서의 영업이익률은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여기에 흔히 말하는 탄소 배출권마저도 사라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의 차량 영역에서 지금 전체 매출에서의 77%가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부분을 메꿔줄 부분에서 차량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앞으로 자율주행 시대와 로보택시 시장에서 되게 좋은 의미다. 그리고 이 부분을 메꿔주는 것은 저는 ESS 부분이 크게 메꿔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내년 초부터 나타날 수 있는 미국에서의 로보택시에서의 매출 이 부분이 메꿔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재무제표상에서는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봐야 될 것의 핵심은 뭐냐? 저는 그 정도가 되면 위험해져요.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이 즉 또는 테슬라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테슬라가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 줘야죠. 거기 들어갈 칩 생산해야죠. 삼성하고 같이 칩 생산하고 있죠. 내년에는 TSMC하고 생산하고 있죠. 이런 비용들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환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로봇택시도 생산해야죠. 사이버 택시도. 네. 당장 돈 못 벌어도 생산한 다음에 시장에서 풀어내서 이거 다시 환급받는데 1년 걸리잖아요. 팔면은 바로 돈이 튕기는데 1년 동안 벌어야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밸류에이션에서는 라이프타임 밸류에이션 써서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현금은 1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최소한 회수하는데. 사이버 택시 사이버캡 아무도 안 사는데 생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견딜 힘을 프리캐시 플레이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부분에서 차량 판매가 영업이익률은 좋더라도 저는 매출이 판매량이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매출 총량이 늘어나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에너지 부분이 지금 상하이에서 되게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 대단히 중요한 징조라고 보고 있어서 ESS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 테슬라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으로 저는 빠져들 거라는 보고 주가는 대단히 크게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부분이 잘 안 된다면.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러니까 테슬라의 ESS 부분과 메가팩이죠. 테슬라의 신규 모델들 이런 것들은 오로지 테슬라의 AI와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하는 것을 충분하게 돈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인스톨드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로서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전기차 시장 가격 경쟁이 격화되면서 BY도 약진하고 있는데 이런 치킨 게임 테슬라는 괜찮을까요? 뭐 자율주행차 시장을 한 기업이 어떻게 다 독점하겠습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옵티머스가 대단히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기술적으로 있다는 평가가 있지만 중국 기업들도 열심히 쫓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의 건강한 경쟁은 기업의 발전 속도를 강화시킬 수 있고 테슬라도 지금 중국 기업 때문에 전략을 바꾼 거잖아요. 자동차도 계속해서 연간 1000만 대 생산하겠다는 게 테슬라 계획이 있다가 중국 자동차 성장하는 거 보고 그 계획 철회할래. 이건 불가능한 거야. 차라리 우리는 AI로 더 빨리 갈래. 그러면서 이 경쟁에 있던 영역을 그 링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아직도 물론 자동차 시장에서 링에서 싸우고 있지만 링을 하나 추가한 거죠. AI 시장에 먼저 가 있을래. 그리고 이거는 BYD는 이제 그쪽 링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고 BYD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하이브리드였죠. 많은 부분은 하웨이의 자율주행 기술을 쓰고 있었고 이제 자신들만의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시키겠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행 데이터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서는 BYD가 테슬라를 경쟁하고 압박하고 있고 사실은 더욱더 크게는 샤오미가 더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샤오미가 직접적인 경쟁자로서 테슬라하고 모델 세그멘트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빨리 해야 될 것은 이러한 AI 부분에서 기술 수준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율주행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중국에서 사실은 저는 불공정 경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FSD를 중국에서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줘야 되는데 FSD를 못 쓰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내년 정도 되면 중국은 대단히 지금 부분 허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상하이라든지 특정 도시별로 허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지금 네덜란드하고 체코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허가가 되면서 자동차의 어떤 시장의 경쟁 국면이 FSD로 즉 자율주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는 그러면 박사님 테슬라 주가 앞으로 지금 지금까지 얘기한 거 요약하는 걸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차트를 또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선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모건 스탠리라든지 JP 모건 아직까지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우선은 테슬라를 자동차 컴퍼니에서 AI와 로보틱스 컴퍼니로 평가 기준이 옮겨가고 있는 기관 투자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사실은 뭐 지금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288 밑으로 내려간다라면 좀 위험한 국면으로 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저지선을 막아낸다라면 조정 국면이죠. 이 조정 국면이 끝날 때쯤에 테슬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 요원들이 차량에서 하차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테슬라의 차량 어떤 전환점이 저는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적인 갈등도 이제 내재화되어 있고 왜냐하면 규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야 된다는 거고 계속해서 감정 소모가 많이 되는 주식이죠. 이거를 잘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AI 주식들 좋은 주식들 많기 때문에 너무 그 무거운 짐 지고 가실 필요 없다. 팔란티오로 가시거나 엔비디아로 가시거나 케이던스로 가시거나 이런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곳이 많고 어차피 투자 좋은 항목 있어도 여러분들이 10개, 20개씩 종목 투자하실 건 아니시잖아요. 가능하면은 10개 미만으로 줄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테슬라 주식을 들고 가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나 2, 3년까지는 끄떡없다. 심리 강하다. 정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상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럼 스스로 정신 승리 좀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주식 투자한 지를 늦게 시작을 했고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가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는 거 외에는 이제는 저 개인적인 목표 매수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주식 매수로 들어가려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바이어스가 있죠. 저는 테슬라 주식을 많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떼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저의 개인 목표에는 그렇죠. 주식 숫자가 도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최근부터는 다른 주식들에 대한 투자를 조금씩 늘려나가고 있고 테슬라는 빠질 때 사겠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과거에는 매달 샀어요. 올라가건 내리고 매달 샀었는데 일정 금액을 저는 그냥 항상 투자를 매달 일정 금액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테슬라는 더 이상 나중에 추가 매수
살 국면이 오지 않는 이상은 사지 않는다. 이런 매달 사셨는데 그 전략을 바꾼 거는 이미 살고자 하는 목표치만큼 네. 샀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사는 거는 네. 아니 물론 한 계속 포트폴리오 그거는 그러면 제가 포트폴리오가 무너지니까. 그렇죠.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저는 테슬라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솔직히 말하면 90%가 넘어요. 해외 주식에서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전 국내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낮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주식들을 보고 있는 90%까지 아니면 한 80%는 될 거예요. 박사님도 그러면 위험하죠. 테슬라 주가가 $400 중후반 갔을 때 참 행복하셨겠고 그 이후에는 참 심적으로 그래도 평균이 200대 초반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괜찮은데요. 네. 저는 뭐 주가가 폭락하는 거 그렇게 별로 충격을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포트폴리오의 테슬라 비중을 저는 50% 미만까지는 내리고 싶은 것이 제 목표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과 사실은 로봇 옵티머스 때 얘기하려 했는데 벌써 너무 긴 시간을 촬영해서 박사님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다음번에 또 테슬라 옵티머스라든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AI 관련된 질문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박사님 모셨을 때는 테슬라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 있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많은 테슬라 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회사님은 강지호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